이렇게 두 번째 세션에 준비된 5개 발제 여러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정책 과제와 실천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5가지 5대 분야를 나눠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의 산업 통상 정책 함께 보셨고요. 두 번째 발표에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네 번째 발제는 균형 발전과 거점형 지역 발전, 그리고 마지막 발제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경제 그리고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앞서 논의된 발표 그리고 연구 결과를 들으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시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도 물론 있으시겠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작성해서 사전에 공유해 주신 질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순서는 대국민 사전 질문 청취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취합한 질문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사전 국민 질문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이벤트는 4월 11일 월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총 8일 동안 KDI 뉴스레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총 254건의 질문들이 자세하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질문들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또 여기 계신 연구위원님들과 공유하고 또 답변을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몇 분만을 좀 추려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세션 2에 함께해 주신 5분의 발제자분들 저희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익한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셨고요. 또 정책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는 해안을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저희 5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주신 의견이고 또 질문이니만큼 더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KDI에서 미래 전략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유명한 또 연구위원님들 저희가 무대에 한 번에 모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요. 또 유익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은 발표 순서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함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질문 구자연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기술 격차 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파운드리 공장 발표 직후 착공에 들어가는 반면에 국내는 클러스터 사업을 발표하고도 오랜 시간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 선진국의 산업 전략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공급망 보고서만 해도 100일 내에 200페이지 이상의 미국의 4대 부문에 대해서 공급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해 2월에 발표된 6개 부문에 대해서도 국방까지 6개 부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질문을 주신 것처럼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이제 공장을 이제 짓는 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추진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초석을 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그동안에 이제 각 선진국으로 우리가 가면서 어쨌든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이해관계도 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을 받고 사실 이제 주무부처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각 부처 어느 하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놓고 보면 최고의사결정 기구에서 논의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신정부에서는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신설을 해서 각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규제 문제들 같은 경우를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련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등 이해관계 그리고 규제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신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의견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 함께해 주신 이화령 KDI 플랫폼 경제연구 팀장님께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질문은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승자 독식, 락인 효과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대처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역시나 여기서 승자 독식이랑 락인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직관적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플랫폼의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거대한 기업일수록 유저 베이스가 클수록 더 매력적이고 그래서 거기로 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승자가 독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네트워크가 큰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너무 큰 전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락인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그렇다면 이 직관적 네트워크 효과를 깨기 위해서 사업을 쪼개거나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이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직관적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인 만큼 그것이 또 소비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전 규제를 만약 고민을 한다면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사전 규제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이렇게 호환성을 높일 경우에는 플랫폼 간 호환성을 높일 경우에는 네트워크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이고 경쟁 친화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 규제가 필요할 시에는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제를 함께해 주신 한이오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님 함께하고 계시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령화 시대 생산적인 노인은 어떻게 육성해야 하고 인생의 경험적 자원은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창출을 이어가야 할까요? 공공근로 형식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고연령층 고용시장을 보다 생산적인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니다. 네, 굉장히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발제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속을 연장하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일하신 직장에서 사실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더라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 또 많은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바람직한 이런 생산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포괄적인 이런 접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재취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 직장에서 이제 평생 정말 오랜 기간을 일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기술과 이제 사회 변화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숙련을 형성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청년들처럼 새로운 분야의 숙련을 형성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숙련에 더하여서 그것을 활용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디지털 역량을 더 강화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숙련을 디지털화하는 이제 이런 방향들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직업훈련 또 평생교육 등이 굉장히 중요한 그 방향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화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안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발제자셨죠. 문윤상 KDI 거시 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자리, 생활인프라, 문화생활, 자산가치 상승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서울과 경기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점형 지역발전 정책에는 청년들의 지역으로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과 장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과 경기권의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하고요. 이제 정책 목표가 이것을 뒤집다기보다는 지방에도 또 이러한 서울 경기권에 해당하는 버금가는 또 다른 어떤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점 도시가 서울 수도권과 버금가기 위해서 그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형 지역 발전 정책의 청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두 가지 방향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점형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행정구역이 생각보다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도 단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 관련해서 발표한 것이 이제 초광역 협력인데요. 그래서 광역권 전체적으로 광역 지자체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같은 목표를 지향을 한다면 이렇게 거점형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살고 일자리를 얻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이제 대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제 거점형 지방 대학을 하나를 집중을 해서 육성하는 방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주셨고요. 마지막은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용 안전망의 취약성, 사회 안정망 강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재직자나 실업자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시에 지금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시장 내 약자 또 저소득층에서 특히 그 고용 충격, 소득 충격이 크게 관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 여러분들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또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또 그 기후 변화 대응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위험, 도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안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새로운 위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서 지원하는 바로 그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새로운 위험으로 인해서 실직하게 되는 이들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것이 현재 사회안전망에 있어서의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들이 실업하였을 때 다시금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일을 하지만 그런 소득 충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빈곤한 이제 근로빈곤층들이 또 많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아까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원이 이제 이전 전기의 소득에 기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률에 현재의 어려움에 반응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분석을 전기의 실업률로 바꿔서 해보면 거기에는 뚜렷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지급 주기, 그러니까 그 지급의 기반이 되는 그 소득을 앞당겨서 현재의 어떤 소득 충격에 반응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전환하는 것이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5분의 답변을 다 들어보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허락하는 관계로 저희가 5분께 한 가지씩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자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자연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의 미국 또는 중국 등과의 기술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제가 최근 읽은 책 중에 그 미국 화이자 CEO 엘버트 블라라는 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요. 내용은 미국이 8개월 만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백신을 만들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글로벌 기술 혁신에 대한 협력이었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혼자로는 저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SK 바이백신 CEO를 뵀었는데요. 그분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리 혼자 한다기보다는 글로벌 기술 협력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셨죠. 이화령 팀장님께도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존 산업과 관련한 또 플랫폼 산업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상생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 자리 잡을 경우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궁금합니다. 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잘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신산업이 등장하면 언제나 이런 갈등이 고조가 됐었고 저는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그렇다면 결국은 시장 경쟁의 힘으로 장기적 효율성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장기적 효율성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효율성 달성까지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또는 그 간에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분들 그리고 갈등, 사회적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텐데요. 제가 발표 시 기존 산업과 디지털 플랫폼 등장으로 인한 갈등은 공익을 원칙으로 하여 사회적 폐해를 줄이면서 좀 유연한 규제를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 산업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존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일 텐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 동안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그리고 리스킬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는 세 번째 발제자셨죠. 한요셉 연구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또 기능의 습득과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발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는 사실 새로운 숙련을 또 새로운 역량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4C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판적 사고, 또 창의성, 또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고 많은 정형적 직무들이 대체가 되면서 이제 인간의 고유한 이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육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과거와 달리 새로운 이 교육 훈련 시스템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에듀테크 시장이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개인의 이 적응을 돕고 개인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재빠르게 인식해서 그것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좀 보완적인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강의를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런 상황에서는 교육 시스템이 이제 강의 중심이라기보다는 강의는 오히려 그런 가장 그 기술을 활용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플립드 러닝, 그러니까 좀 오히려 거꾸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강의는 다 듣고 개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수업은 오히려 토론식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이 궁금했던 것들 질문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수업 내용이라든지 또 이걸 담아내는 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좀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도 있는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윤상 부연구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모든 사회 인프라를 수도권과 지방 간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말 대신에 특색 있는 발전 또는 다양한 발전 등의 용어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것은 질문보다는 아무래도 훌륭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양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각각의 특색을 살려서 발전하지 않는다면 서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진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를 또 두 번째 도시만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부산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식으로 서로 제살 깎아먹기에 해당하는 경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은 자기만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을 시켜야 지역 간의 골고루 발전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선택지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조화로운 발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용옥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질문 소개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근로자들, 주로 특고, 시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사회 안전망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플랫폼 근로자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실은 이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OECD 국가들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고 또 이번 코로나 위기 시에도 그 한계가 좀 많이 부각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근로자가 결국에는 그 근로자와 자영업자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나 보호로부터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라고 한다면 이제 EU에서 작년 말에 이들의 근로자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서 이들에게 이제 근로자에게 보통 적용되었던 최저임금이라던가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지침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이게 논의 중이긴 하지만 이거의 논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논의에도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할 부분은 이화령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그 규제가 강화됐을 때 어떻게 보면 보다 적극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자리 창출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규제와 보호 간에 좀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근로자성 인정과는 좀 별개로 조세를 기반으로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그 사회보장세 이런 것들을 인상해서 그걸 재원을 확보를 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취업자를 포괄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조세 베이스로 하는 이런 실업부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고 확대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소개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이렇게 사전 국민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고 보내주신 질문이니만큼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전 질문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 또 명쾌한 대답을 해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